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들 꼭지와 바닥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중에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한번 소개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이것을 기반으로 뭐 재무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4월 4일자입니다.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30억 달러를 돌파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 그냥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USDC, 즉 압도적으로 어딜 쓴다? 솔라나를 씁니다. 75%가 솔라나를 선택했고요. US 테더 역시도 뭐 적지 않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 고속도로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생기고 있다. 솔라나를 뭐 디파이다, 자산 토큰하다, 뭐 밈코인이다 해서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죠.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를 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체할 일이 있었는데요. 뭐 이오스다, 테조스다,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 사실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체 수수료가 바이낸스가 낮은 편이거든요. 1달러 정도 합니다. 아니면 좀 싼 거는 뭐 0.3달러, 0.2달러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를 한번 봤더니 예전에는 이게 저렴했는데 최근에 이체 수수료가 4.4달러로 올랐죠. 여기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사인도 보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5천 몇백 원 하는데요. 이체하는데 5천 몇백 원 수수료는 블록체인 이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수료 같습니다. 쓸 일이 있을까요? 붐비고 있다. 인기가 좋다. 이거 뭐 제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명절에 집에 내려가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너무나 막힙니다. 그러면 다른 고속도로 찾고 국도 찾고 지방도 찾는 거죠. 왜요? 빠르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자산 토큰화가 시작이 됐습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도 안 했죠. 전 세계 글로벌 자산들 시가총액, 제가 이거 예전부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을 싹 다 합쳐봤더니 0.3경원입니다. 지금 1경원도 이번 사이클이 되냐 마냐 하고 있는 게 지금 코인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뭐 금이다, 주식이다, 채권, 부동산, 화폐는요. 지금 수십 경에서 화폐는 326경원이죠. 이 엄청난 자산과 증권들이 어디 위에 올라간다?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사고 팔고 이체시키고 정산하고 결제하고 하겠다. 이게 감당이 될까요? 15차선 뭐 좋은데요. 이걸로 이 전 세계의 자산들을 위에 태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이 좋은데요. 이 15개 그리고 최근에 ZK 싱크라고 하는 또 블록체인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트론이 빠졌습니다. 트론이 왜 USDC에서 빠졌을까요? 이건 뭐 트론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뭐 트론도 그렇고 테더도 그렇고 바이낸스 좀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트론이 빠졌다. 어찌됐건 자산 토큰화 하려면 15차선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속도로라면 자동차가 있어야겠죠. 그 자동차를 만드는 토큰인 프로젝트가 뭐다? 그게 바로 온도 파이낸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RWA 코인들이다. 고속도로도 필요하고요.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많이 커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뭐 15, 6개 이거 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요, 이것들 중에서 좀 해보시다가 확신이 오는 것들, 그리고 지금처럼 좀 가격이 재미가 없을 때, 이럴 때 조금씩 주워 담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바네크라고 하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030년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달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젝트는 뭐 개발자 경험, 사용자 경험, 생태계 규모, 가격 등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옵티미즘과 CK 기반 롤업 기술이 가장 큰 과제인 확장성을 해결하고 있고 EIP4844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레이어 2 운영에 재정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다. 전통 금융에서요.
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그 어떤 뭐 금융기관, 은행, 자산운용사 첫 번째 선택이 뭡니까? 첫 번째 고속도로는 항상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자, 현재 바이낸스 제가 테더 송금 수수료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쓰면 12,000원이 나옵니다. 아까 보셨죠? 그 비싼 솔라나도 지금 한 5천 몇백 원 하는데요. 그거의 두 배가 넘죠. 자, 뭐 수수료 이거 솔라나나 이더리움 쓰실 분 지금 계실까요? 제가 똑같은 이 테더 송금을 하는데요. 아발란체의 C체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굉장히 쾌적해서 저는 이걸로 썼습니다. 아발란체의 C체인의 수수료는 불과 250원이었습니다. 굳이 12,000원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전 세계 모든 자산이 이더리움 뭐 좋습니다. 이거 하나로 감당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사실 많이 이더리움 레이어 2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더리움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다. 아니면 나는 이더리움 말고 뭐 솔라나다, 아발란체다, 니어다, 알고랜드다 여러 가지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자, 이들 간에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당분간은 뭐 하나 이렇게 쏠림 현상보다는 여러 가지 다 같이 커가는 그런 과정을 향후 몇 년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모르시면요. 그냥 비트 이더 비중을 가장 크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소액으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코인에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그 나머지 레이어 1, 2, 비트 이더 외에 그 알트코인들도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시간이 지나면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뭐 자산 운용사 여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 임원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또 의견을 그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뭐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자산관리 부문 CIO면요.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뭐 이름이 좀 어려운 분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대놓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부정한 것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시장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생각 자체도 황당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놓고 말하는 것은 crazy한 거다.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투자 자산군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암호화폐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2014년부터 봤습니다. 월가 뭐 예전 뭐 JP 모건, 뭐 블랙락, 뭐 지금 골드만삭스 한결 같습니다. 저는 한결 같음을 존중하는데요. 이게 대개 언제 이런 발언이 나온지 아십니까? 보통은 코인 가격이 조정이 되고 횡보가 되고 재미가 없을 때 꼭 누가 튀어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시죠? 그 말보다 뭐를 보시면 됩니까? 행동을 보시면 되죠. 골드만삭스가 2015년도에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 대부분 몰랐습니다.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시작한 회사가 아니고요. 원래는 비트코인 판매로부터 시작을 했던 데가 바로 그 서클이라는 회사입니다. 500억이 넘게 2015년도에 투자한 회사가 어디다? 골드만삭스다. 2018년 서클을 통해서 자회사의 그 자회사로 만든 뭐를 만들었을까요? 폴로니엑스라고요. 이게 그 비트코인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를 2018년도에 무려 6천억 원을 주고 산 데가 어디다? 골드만삭스다. 물론 이 폴로니엑스는 그 이후에 트런의 그 저스틴 선에게 팔리긴 했습니다만 말보다 뭐를 봐라? 행동을 보셔야죠.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죠. 미국의 SEC 집행국장 뭐 비슷한 얘기합니다. 암호화폐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 코인이요. 제가 보니까요. 소음이 좀 많아도 뭐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싶은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게 얘기해 주는 것은 진짜 뭔가 안쪽에 있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냥 뉘에뉘에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암호화폐 억만장자의 숫자가 지금 17명을 기록했다. 뭐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억만장자면 이게 수천억도 아니고요. 자산이 조가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코인이나 뭐 그 회사의 주식으로 갖고 있겠죠. 자, 아직요. 사실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 중에 제대로 된 상승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제가 볼 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도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다? 제가 봤을 때 향후 2년 내 이거 17명이 아니고요. 100명대로 증가할 가능성 저는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6년 내 그 다음 사이클 억만장자, 조 단위 부자가 저는 전 세계 수천 명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억만장자까지는 아니어도 백만장자, 수십억, 뭐 천만장자, 수백억 부자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억만장자 스티브 코언이 소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금일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억만장자 한 명씩 다 사실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대개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창업을 해서 돈을 버셨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안 믿죠. 오히려 금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다 비트코인에 빠집니다. 내 아들이 비트코인에 빠져 있다. 그가 나에게 코인베이스 쓰는 법을 알려줬다. 하지만 나는 뭐라고요? 비트코인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하는 분야가 아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기는 어렵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인생 60, 70, 뭐 80, 워런 버핏은 뭐 이제 90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최고의 자산은요. 어떤 분들은 금이나 은,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부동산을 선호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꺾였지만 어떤 분들 미국에서는 이게 주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정관념이 아무리 뭐 신규 유망 자산이라고 해도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분들에게 지금 디지털 금을 믿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하는 겁니까?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요. 이게 70, 뭐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이더리움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 자산 토큰을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과거에 큰 돈을 벌었던 억만장자가 더 축복 속에 살고 있냐? 아니면 지금 우리냐?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전 낙관론자죠. 저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그 억만장자들이 코인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코인만큼 단기간에 큰 가격을 상승될 수 있는 자산군 자체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나가면 주변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까지 도울 수 있다면 우량 코인들을 이럴 때 줍줍하는 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새마을금고 또 뉴스가 뜹니다. 깡통금고대나 연체율 10% 넘은 곳이 거의 1년 사이 2배가 됐네요. 혹시 이런 뉴스를 보고 새마을금고에 돈 맡기실 분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시겠죠. 불안하시겠죠. 작년에 새마을금고의 3곳 중에 한 지점이 다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사실은 당연합니다. 돈 맡길 사람도 없지만요. 대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을 내가 받아야 대출을 해 주는데 이제 이자를 받고 좀 더 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예금도 안 오죠. 그 예금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입니다. 그러면 대출은 이자는 더 높아지겠죠.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예금도 그래서 줄어들고요. 대출도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행에 돈이 말라간다. 대출을 해야 먹고 사는데 뭐 예금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여기에서 뭐가 한다? 은행 위기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은행 위기는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 유일한 해결책이 뭐다? 금리 인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소음입니다. 금리가 인하돼야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게 회복이 되면서
은행의 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 받아서 이자 받아 얹혀서 대출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이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 아니면 이거 다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보스틱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연말에 한 차례 정도 예상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경제 강세가 이어진다면 연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 지금 뭐 실업자 거의 뭐 그 취업이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뭐 소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 뭐라고 하냐? 하반기 인하 전망 유지, 인플레 하락의 확신이 좀 더 필요하다. 근데요, 이런 말을 함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이런 발언하는 게 인정.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지금은 실업률이 낮죠. 지금 물가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은 신중해야만 합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 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지금 이렇게 여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연준에서 FOMC 미팅하고 그 점도표라고 하는 걸 찍습니다. 뭐 1년에 금리가 몇 차례가 떨어지고 얼마만큼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연준 이사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이게 맞을 확률이 50%도 안 된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봤을 때 그럴 것이다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된다? 다 바꿉니다. 그럴 수 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수백 명을 잘랐죠. 지금 뭐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뭐 작년, 재작년부터 사람들을 계속 자르고 있죠. 자, 글로벌 대기업도 그렇고 뭐 억만장자들. 자, 이들의 뭐를 봐라? 말을 보지 말고요. 행동만 주목하시면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런 것들 보면요. 한 번 정도 미국 주식이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지금까지 솔직히 작년 하반기부터 큰 조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었거든요. 뭐 10% 이게 뭐 하락이라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그 거품 한번 쭉 빼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1970년대 이후부터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제 금리 인하하고 조금 지나서 경기 침체가 사실상 거의 100%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걸 본다면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죠.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경제 성장이 지금 뭘로 이루어진다? 빚으로 돈을 그냥 프린팅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늘려서 떠받치고 있었죠. 빚 경제다 보니 누굴 지금 쳐다보고 있다?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볼 것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제가 뭐 너무 전문적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에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의 주기가 1, 2, 3, 4, 5에서 상승과 이 다섯 개의 상승과 ABC라고 하는 하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상승했다가 ABC, 그 다음에 또 1, 2, 3, 4, 5 상승했다가 다시 ABC. 이해되시죠? 근데 이 큰 파동은 다시 하위 파동의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한 사이클이 이 초록색 작은 사이클인 거고요. 더 큰 것으로 보면요. 이 빨간 사이클 내에서 보면 방금 제가 했던 그 작은 사이클은 1과 2에 불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모여서 큰 사이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크게 보면 뭐 총 9개로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뭐 100년 이상의 사이클도 있고요. 가장 이 작은 것은 뭐 분이나 시간 단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큰 주기, 밑으로 갈수록 작은 주기. 자, 엘리엇 파동을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근데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중장기 트렌드와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미래의 정확한 시점, 뭐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 불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뭐 피바노치 뭐 수열을 이렇게 돌려봐서 하는 건 그냥 예측이지 그걸로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된다. 세 번째, 수십 가지 차트 분석을 하는 도구 중에
엘리엇 파동은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뭐 이것을 또 너무 신뢰하시는 분들 이해는 되지만 그 차트 분석 도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들 중에 그냥 하나다. 이것 가지고 단타를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뭐 선물 옵션 트레이더 최소 지표들 20개 이상을 다 정복을 합니다.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완전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단탄하지 말자 말씀드리죠. 재무조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대략적인 방향을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업비트에서 아발란체 코인의 그 가격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부터 23년 말까지 아주 지루한 하락장, 이때 대부분 사실 시장을 떠나죠. 이번에도 지독한 하락장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보시면 큰 1파가 나왔고요. 2, 3, 4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1, 2, 3, 4.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락장이 2년에 걸쳐서 길었던 하락장이 종료가 되고 상승장이 지금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장의 첫 번째 사이클 1, 2, 3, 4, 그 다음 5가 남았겠죠.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도 작년 10월부터 교묘하게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1, 2, 3, 4. 그럼 나머지 이제 5가 남았겠죠. 자, A다입니다. 카르다노죠. 1. 이게 똑같이 10월 1일자로 이게 시작이 됩니다.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5파가 나오겠죠. 폴카닷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 2, 3, 4. 보이십니까? 알고랜드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작년 10월 2일자 지금 밑에 이 날짜 보이십니까? 1 상승, 2 하락, 3 상승, 4 하락. 이게 우연일까요? 샌드박스는 어떨까요?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1파, 2, 3, 4.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이 정도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 작은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었죠. 제 이제 그 짧은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가 위치한 이 코인 사이클은요. 이 4번에 위치합니다. 아까 보셨죠? 1, 2, 3, 4. 지금 4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이나 조정이거든요. 지금 이 첫 번째 사이클, 이 초록색 화살표 보이시는 이 4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게 뭡니까? 5죠. 5는 상승입니다. 그럼 작은 사이클 내에서 5번 상승이 아직 남아 있겠네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끝나면 생각보다 큰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하락은 A, B, C죠. 하락이 아직 남아 있구나.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다? 진짜 큰 상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그 3파가 이제 보통 한 70% 가장 상승률이 큽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작은 사이클이 한번 끝나면 제대로 된 큰 3파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마도 내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거를 날짜를 한번 기재를 해봤습니다. 코인 지금 첫 번째 이제 상승장 사이클이 시작이 됐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0월 달 작년 10월 전까지 되게 재미없었죠. 다 죽었었죠. 근데 10월부터 10일, 12월 중순, 12월 말까지 1파가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소위 이제 그 연말 그리고 이제 1월 10일자였나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 되고 생각보다 지루한 조정을 겪죠. 이게 1월 중순에서 1월 말까지 갑니다. 그리고 3파 우리가 기억하는 3월 중순까지 굉장히 또 급격하게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4파 뭡니까? 지금이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3월 뭐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아마도 이건 뭐 예정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말씀드렸죠. 한 4월 어느 깨까지 이 조정이 되다가 마지막 남은 게 뭐다? 이게 5파입니다. 5파는 대략 기존에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이 상승 파동이. 그러면 한 6월 뭐 중순 아니면 말, 뭐 빠르면 6월 초겠죠. 6월 어느 깨가 되지 않겠냐라는 추정입니다. 추측입니다. 이게 뭐 확신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ABC는
대략 5개월 정도 지금 이 앞선 추세를 봤을 때 5개월 정도 그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연말까지도 한 11월까지도 그렇게 이거 재미가 없겠네 라고 하는 지금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된다? 큰 사이클, 3파대 상승이 한 2025년, 아니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FOMC 올해 미팅이 있죠. 이때 지금 뭐 4월, 5월 이게 지금 하나가 있고요. 6월 10일, 12일, 7월 30, 31일. 지금 현재는 이 세 개 중에 이제 금리 인하 첫 번째로 하는 게 언제가 될 것이냐. 시장의 관측은 금리 첫 인하를 6월 12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연준의 이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12월 18일 딱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매파적으로 해줘야 물가가 조금이라도 더 잡히겠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 이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제 추정은 아무래도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좋고 소비가 살아나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을 때 굳이 금리를 인하해서 잘못됐을 때 욕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가 나빠질 때야 비로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엘리엇 파동은요, 미래의 가격이나 시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아까 뭐 보여드렸던 일정을 토대로 막 그냥 넣었다 뺐다 샀다 팔았다 안 할 겁니다. 단타 매매는 우리가 자제하자. 그럼에도 말씀드렸던 이유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동일한 파동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데는 이게 좋은 또 도움이 되거든요. 또 방향성 파악에는 도움이 되겠다. 향후 이대로 될지 아니면 연준 이사 말처럼 계속 뭐 금리 인하도 뒤로 미뤄지고 더 큰 버블이 만들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지켜볼 일이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사이클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사이클 피크가요. 25년, 아까 그 말씀드렸던 3파 대상승의 끝이 대략 25년 9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어떤 그 예측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비트코인 반감기 있거든요. 이제 4월 19일로 예상이 되는데 반감기 이후에 대략적으로 1년 반 후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질까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큰 변수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뭐 그 지금 뭐 예측을 했다고 계속 뭐 이거 그냥 잊고 지내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도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냥 좋은 전략은요. 제가 볼 때 그냥 바이 더 딥 하시고요. 그냥 존버입니다. 그냥 보유하셨다가 25년 어느 때쯤에 대략적으로 팔고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